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와 교과과정 설계입니다. 지난번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과정을 어떻게 저기 전문대 과정서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을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개념 설계를 했죠. 문헌정보학이란 무엇냐? 그것을 공동체의 문화 증진과 더불어 지식 자원 서비스 개발 및 운용에 두고 공공성과 효율성은 대상과 목적에 근거한 방법론으로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그에 따라서 그럼 학과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지? 어떻게 이제 그 교과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 그 비전이 뭐고 목표는 뭐지? 어떤 친구를 양성하고 그 친구가 하는 일들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관념적인 얘기들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어떤 철학, 디스플레인이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되게 허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가끔 시간이 경과하면 하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이 일에 대한 어떤 목적? 이 일의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을 고민하죠. 아마 사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 그걸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성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지금 하는 일만 쳐다보고 모든 게 다 푸르러 보이고 모든 게 다 밝아 보이니까 그닥 고민하지 않는데,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일까? 문헌정보는 뭐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교과목을 하나 개설을 해도 큰 그림을 쳐다보면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아주 세부 전공, 어떻게 보면 학부 다닐 때는 제가 전공이라고 제 관심 영역은 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 출판에서 고민해 보면서 스스로 어떤 약속까지 했냐면은, 내가 나중에 출판사를 만들어서 진짜 출판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산업, 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중흥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도 돈 버는 장사가 돼야 해. 그래서 난 그런 출판 한번 해볼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파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일산 넘어 출판단지를 만든다 할 때 상당히 꿈에 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졸업 논문을 썼는데 출판의 미래, 한국 출판의 미래를 썼고, 출판물이 갖고 있는 시한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소위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이제 계량서재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계량서재학을 하면서 소위 국어학 문헌, 우리나라의 국문학이 아니라 국문이 아니라 국어학 문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를 한번 총체적으로 쳐다보자 해서 인용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생산량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참여했던 인력들, 연구진들에 대한 것도 해보고 해서 총체적으로 국어학 문헌이 갖고 있는 계량서재학을 분석해보는 포괄적 작업을 한번 해봤죠. 제 나름으로도 그 작업이 아마 국내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했던 작업으로 알고 있고, 나름 큰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을 가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검색, 뭐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색인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자동 색인에 대한 얘기, 자동 분류에 대한 얘기, 효율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것들. 지도교수가 유대인이었고 수학 박사라 그분 밑에서 논문을 쓰면서 제가 그 지식 생태계에 대한 고민도 가져봤고, 주로 그때 관심을 가졌던 건 인용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인용의 발전 과정, 인용을 연구하는 과정을 쳐다보면서, 인용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염성 이론에 관계된 얘기, 그게 주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국은 뭐 도서관학, 정보학, 서재학 이렇게 나눠놓고 저를 보고 정보학 박사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실제 정보학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시어리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이론입니다. 수학 이론이고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설프게 배운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해보고 실제 상업적 프로그램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죠. 그러다 한때는 소위 말하는 기술 우월주의자라는 소리도 들었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기술 우월주의자가 돼야 하지? 왜 우월주의자인가? 자기 비판도 좀 해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기술 우월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도 기술이었구나. 분류목록도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들 보십시오. 숫자 하나 갖고 이것이 항목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떻게 계층 구조가 되는지 가지고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목록은 점 하나 찍는 거 가지고도 따졌습니다. 컴퓨터가 기계 가독형을 얘기할 때도 컴퓨터가 다루는 그 어떻게 테이블 구조들에 대해서까지도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는 임의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할 거야. 근데 그 테이블 설계도 내가 임의라고 하지만 테이블 설계는 활용에다 전제를 두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가 주목적인데 저희 목록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활용이 아니라 그 목록 제가 나쁘게 표현하자면 교조주의자들이죠. 목록이라는 그 형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고 더 잘 세분해가면서 표현할까. 그래서 저 양반들은 나보다 더 기술 우월주의야. 근데 왜 날 보고 기술 우월주의라지? 그래서 그 당시 전산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매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다면 문헌정보학 분야에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없더군요. 기껏 하는 게 독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소위 그들이 말한 문해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그래 저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철학적 얘기를 나눌 것 같아. 근데 독서 지도라든가 독서 관련된 교과목을 보면 99%가 기술 얘기입니다. 독서의 얘기는 굉장히 인문학적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왜 읽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갈 텐데 문헌정보학 하는 사람의 99.9%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일들만 다루고 정작 현장에서 독서를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질의응답이 들어오면 기껏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냥 보조 역할을 하고 소위 독서 지도사 분이 오셔서 독서 지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도 독서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겁이 나는 거죠. 결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에서 많은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강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문헌정보학에 남은 건 기술뿐이 없어. 그 기술이 그럼 저 기술이 우리 미래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짚어보면 천만에요. 전부 도서관 안의 기술들이었고 도서관 안의 기술도 10년, 20년 뒤처진 기술들이었고 변하는 기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산에 관련된 기술은 기술자들이 밖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갖고 들어오면 쓰는 쪽인데 더 답답한 거는 그 쓴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전산으로 옮겨달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묻습니다. 혹시 제대로 통계는 나오고 있냐? 무슨 통계를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군요. 심지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지 않고 책을 빼보고 넣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조차는 어떤 행태로 도서관 자원들을 이용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사서는 그런 걸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용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설문에 의존합니다. 근데 그 설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뻔히 답을 아는 내용에 대한 설문.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너 이러고 있니? 했을 때 좀 부끄러운 거는 피하고 적절하게 대답해서 마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좀 그래야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실험 실습도 그러지. 그래서 그럼 현장에서 우리 사서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아무리 고민하고 궁리를 해봐도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지키고 대출 반납해주고 책 사달라는 거 사주는 것 이상 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도서관에서 역할을 굳이 심지어 대학원까지 나아가면서 배울 일이 뭘까? 대학 도서관, 특수 도서관, 전문 도서관, 연구 도서관 이런 데 가면 좀 나을까? 1970년대서부터 우리나라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소들이 생기면서 연구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기술정보실이라고 하죠. 그네들은 도서실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좀 저희들은 변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술정보실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아니 전부 전자전원을 볼 수 있고 전자책을 볼 수 있고 필요한 건 프로젝트 비용으로 살 수 있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해라. 그리고 당신이 그 프로젝트에서 지식정보 서비스를 하는 담당을 해라. 예산도 관리하면서. 못한답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 되짚어보죠. 문헌정보학한 친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뭐지? 문헌정보학을 했던 사람들, 사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문헌정보학 출신은 지식이 없는 거죠. 그나마 인문사회과학은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끔 물어보죠. 국학을 아느냐? 아니 국악을 아느냐? 미술은 아느냐? 철학은 얼마나 알고 있니? 자연과학만큼이나 모르기는 매일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주제 전문 사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학부가 없이 대학원 붙어 있답니다. 주제 전문 사서? 물론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지만 그럼 내가 주제 전문을 가지려면 난 뭘 전공해야 하지? 대학에서 뭐 화학을 전공했다고 칩시다. 화학을 전공한 친구가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 도서관 가서 화학 서비스가 가능할까? 뭐 인문사회계열 나온 친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겠지만 글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도 그냥 두리뭉술하게 하는 그냥 교양 정도 수준의 자연과학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인 얘기 같고 진정 주제 전문 사서 얘기를 하려면 이 친구 갖고 있는 전공 지식이 특정 주제 연구자와 거의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실은 연구자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은 애드혹이라고 하죠. 임시 방편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당신이 사서 역할을 하시오. 왜? 다들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까 새로 나온 지식 자원이 뭐가 있는지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구축해내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거기에 기술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걸 수집하고 찾고 그건 요즘 인터넷상에서 잘 되니까 그걸 정리해서 구조화시켜서 서비스하는 일인데 누가 요즘 종이로 보겠습니까? 누가 목록함을 뒤지겠습니까? 그럼 결국 컴퓨터를 쓰는데 그럼 프로그램은 다시 원위치 돌아가는 거죠. 그럼 사서 선생은 거의 99%가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걸 만족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 무언지를 찾아봐야 돼. 우리 철학이 뭐고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제대로 짚어봐야 미래가 나올 것 아니니 우리가 분류 목록하러 왔다면 분류 목록을 왜 하니? 라고 쳐다봐야죠. 그렇게 분류 목록이 중요하다면 분류 목록을 왜 하니? 우리가 진짜 초점을 갖는 게 분류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분류하는 선생님들은 팍 책만 봐도 불표가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통할까요? 대학에서 통할까요? 대학에 있는 교수들 만나보면 분류가 틀렸다고 난립니다. 그 양반은 자기 중심에서 분류를 쳐다보면 자기 주제 전공과 연관돼서 다른 주제를 섞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분류표는 그냥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규칙일 뿐이지 이게 주제 분류도 아니고 지식 분류도 아니고 지금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더더욱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한 이유는 그 분류를 백날 공부해서 분류가 틀리니 맞았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시간 쪼개서 비판적 얘기를 하자면, 어떤 한 친구가 대학원 논문을 쓴다면서 뭘 쓰느냐 물어보면 분류표를 비판하는 놈입니다. 지금 어느 주제 영역의 분류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이 분류표가 잘못돼서 이걸 수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장 얘기가 아니라 분류표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류표 영역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신이 일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분류표를 쓰면 되지 왜 분류표 전체를 비판하지? 그 양반들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분류표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취미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분류표는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DDC나 KDC 같은 그런 대분류 체제를 가지고 현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니, 이걸 제대로 안다면 그런 세세한 것들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수 한 분은 엄청 물건을 잘 만듭니다. 빠르게 만들고. 근데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 아는 지식을 그냥 집어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다른 각도에서 쳐다보면 저렇게 안 만들어도 되고 저기는 다른 보조재료를 썼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변함없어요. 똑같이 거의 일적이.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언정보학의 개념 설계를 할 때 문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문해를 좁게 해석하지 마라. 문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다 필요하다. 특히 요즘 노인네들에 있어서 키오스크 쓸 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람마다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키오스크 때문에 불편해서 이용 못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빨리 배워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되짚어보죠. 어떻게 배워야 빨리 배우지? 키오스크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키오스크를 잘 못 쓴다고 해서 키오스크 설명을 듣는다고 해결할까요? 안 됩니다. 그분이 먼저 해결할 일은, 그래서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다른 가게면 다른 가게, 그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쳐다봐야, 그 가게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물건이 사고 팔리고 하는지, 소위 소비 종업원이 있을 때 했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익숙해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잘하죠. 늘 이용하니까. 노인네들은 그런 프랜차이즈도 거의 가본 적도 없으면서 키오스크를 쳐다보고 있어 봐봐야 되겠습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주는 맥락들, 컨텍스트를 알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요즘은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전부 키오스크 한 대씩 놓여있고 주문도 그걸로 하더군요. 그 절차 예전에 무엇이냐 아십니까? 요만한 태블릿을 하는 종업원이 웨이터가 들고 와서는 꼭꼭꼭꼭 주문받아서 갑니다. 그럼 딱 누르는 순간 이게 주방으로 오더가 들어가고 주방에서 만들면 배달도 해주고 다 합니다. 이제 그거를 직접 내 손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은 내가 좀 짜게 해달라, 싱겁게 해달라, 뭘 빼달라 하는 말할 기능이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키오스크도 변해가겠죠. 그겁니다. 키오스크도 변해가야 합니다. 키오스크가 절대가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는 거란 얘기죠. 근데 누가 키오스크를 바꿀까요? 대부분 그런 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불평이 뭐냐면 소비자도 불평, 이용자도 다 불평합니다. 앱 개발자에 대해서 전부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왜 그걸 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 뒤져보면 없습니다. 소비자가 불편하면 가게에서는 야 이거를 가서 설명을 해줘. 설명하는 친구는 그쪽 언어를 모르고 저쪽은 이쪽 사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게 도서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도서관 전산화도 똑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갑이냐를 따지는 거죠. 도서관 사서들이 갑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사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지만 그 원하는 프로그램은 관리 프로그램일 뿐이지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기껏 해봐야 검색 도구 하나 있고 오더 내리는 정도.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검색도 하고, 이 검색에서 인터넷과 연동돼서 새로 나온 책도 찾아보고, 여기서 새 책 사달라는 주문도 하고, 그런 주문들이 몇 개 쌓이는지 통계가 사서가 늘 쳐다보면서 그 통계의 변화도 보고, 대출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책이 등록되어지고 얼마만큼 자주 책이 대출되는지, 책 권당 다 통계를 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프로그램 짜면 비싸지겠죠. 비싸지지만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나중에 그걸 이용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문해가 맞아. 근데 그 문해가 글자 익혀서 책 읽고 하는 문해가 아니라, 문해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야.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중요한 얘기야. 특히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찾아보면 그 지역민이 갖고 있는 생각, 의식 구조가 다 새 동네마다 같지 않아. 여기는 상업지구일 수 있고, 저기는 농촌지구일 수 있고, 저기는 산악일 수도 있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저곳은 그냥 일반 주택단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공장지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고, 거기 오는 아이들이 어린아이인지 중고등학생이 많은지 청년이 많은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남성이 많은지, 그거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안 합니다. 그럼 항상 핑계가 뭐냐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압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군요. 근데 왜 일손이 부족해졌을까요? 그런 게 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내 일이었어야 하는데, 그게 왜 내 일이냐면, 문해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어떤 걸 서비스하고 어떻게 서비스해야 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용하고 서로 소통하고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잘해갈 수 있을까? 그런 경험치를 쌓아주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젊은 애들이 춤을 춘다면, 하다못해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렇게 춤을 추나, 저걸 즐기는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도서관에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왜 도서관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문해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서비스를 가만히 쳐다보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니 했을 때, 사서 선생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서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줄도 모르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근데 도서관 교육을 시키면 올까요? 잘 안 오죠.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사람 모아놓고, 칠판에 앉아서 설명한다고 해서 교육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합니다. 제가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산호세에 가면은 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과학박물관에 가면 애들이 많이 오죠. 같이 놀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노인네 하나 쓰고 와서 옆에서 말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해봐라, 재밌다, 해보면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그 노인의 역할이 교육입니다. 이 기계는 이렇게 작동하고 이런 효과를 보고, 이런 거구나. 거기서 뭐 기계 잘 다루는 전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경험하고 체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서 선생님들은 뭐가 바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가 문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제가 일단은 지식자원 서비스 또는 지식 기반 서비스로 써놨는데, 지식 기반 서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얘기입니다. 좁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정보가 근거되어 있고, 정보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행태를 분석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게 키오스크랑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를 가만히 쳐다보면 이용자의 패턴을 연구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게 이용자가 지금 욕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키오스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천편일조로 똑같은 것도 아니고, 키오스크가 나왔다 해서 이 키오스크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 키오스크가 제일 잘 돼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키오스크를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설계해야지를 짚어보면, 누군가는 키오스크 설계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직접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 그걸 못해주면 이 서비스는 죽은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지식 기반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식 기반 서비스가 결국 우리가 하는 문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해가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소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은 세대 간의 소통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소수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성원들 중에
그런 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육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수 있다면, 그게 책을 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대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동아리 활동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강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겠죠. 그걸 누가 기획해 줄까요?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할까요? 동네 지역에 사는 강사들이 모여서 나 이거 해주셔. 물론 그들이 필요하니까 찾아오겠지만 그걸 선별하고 선택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기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서관에 어떤 문화의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 디자이너,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비전이야. 문화가 철저하게 이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내가 속한 도서관, 아니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든 안 달든 내가 속한 조직이 그런 문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안에는 기록도 포함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록이라는 것이 갖는 것이 뭘까요? 증거자료잖아요. 뭘 증거할까요? 그들의 절차적인 부분을 증거합니다. 일의 수행 과정을, 책임을 결정하고, 한계를 결정하고, 확인하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일의 진행 속도를 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을 다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그게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설계할까요? 과장 밑에 계장을 두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그 조직의 역할을 각각의 업무 분장을 주고 책임을 주고 일의 순서를 정하고 일에 필요한 문서를 만들고 그걸 관리하고 보존하고 운영하고, 이게 다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도서관에만 응용해서 그러지 그게 굉장히 폭넓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비전,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이너의 양성,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이너, 다르게 하면 사서죠. 사서가 도서관이라는 인식이 강하면 그냥 서비스 디자이너로 해놓고,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정보 서비스가 필요한, 지식 서비스가 필요한, 지식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 모든 회사가 다 필요합니다. 모든 회사가 컴퓨터로 일을 하던, 말로 일을 하던, 기록을 생산하던, 전산 작업을 하던, 절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구성되어지고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순간 거기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시스템이 다 그런 서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문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문해를, 어떤 일을 하지? 저 사람에게 그걸 좀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확장된 게 지식 경영에 대한 얘기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멘토링에 대한 얘기까지 갑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직이 그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걸 절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면 그들은 알아서 그것을 익혀갑니다. 말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글자를 다 한꺼번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도구를 개발해주고 절차를 제공해주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해입니다. 그걸 잘하는 서비스 디자이너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실은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조차도 필요합니다. 카페가 쓰고 있는 요 계산기도 들여다보면 그 문해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게 문헌정보학의 교육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이제 그런 교과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까, 어떻게 만들어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전체 윤곽을 한번 나누고 강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